예, 박정희 한판 승부 연장 방송 정치 고수들이 여야 정치권을 향해 특급 처방전을 내려주는 시간이죠. 한판 정치 클리닉. 자, 먼저 박원석 새로운 미래 공동선대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 바쁜 시간에. 그래도 나왔습니다. 한판 승부가 나오라는데 나와야죠. 야, 역시 의리의 우리 박원석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또 새로운 명의를 모셨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오셨는데 자,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저희 CBS 스튜디오는 처음이신가요? 예, 사실은 처음입니다. 예, 처음인데 다 아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아, 그렇군요. 저희 또 CBS 보도국에 아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고. 예. 또 그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한 모습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박원석 위원장이 오늘 광주 유세도 못 가시고 스튜디오 찾아주셨는데 새로운 미래. 오늘 오후에 광주 유세가 있었는데요. 예. 내려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예. 올라오는 게 차편이랑 이렇게 해보니까 시간을 못 맞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과감하게 광주 방송을 일정은 포기하고 아하. 다른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한판 승부에 나와서 당을 홍보하는 게 광주 유세보다 더 낫다. 그렇군요. 이런 주변의 조언을 들어서 광주 지역에 또 청취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네. CBS 청취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낙연 네네. 대표 지금 어떠신가요? 이낙연 대표가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선거의 슬로건을 마지막 불씨, 민주 재건을 위한 마지막 불씨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신데요. 예. 정말 그 민주주의를 다시 재건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불씨가 돼서 남은 정치 여생을 불사르겠다 이런 각오로 임하고 계시고 예. 여론조사와는 다르게 현장에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 특히 이제 2030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 이낙연 대표가 워낙 인지도도 높긴 하지만 요즘에 이제 정치가 많이 험하잖아요. 서로 험한 말들 주고받고 또 뭐 심판, 뭐 보복 이런 프레임들이 작동을 하는데 예. 이제 좀 그와는 다르게 이낙연 대표가 그 동안에 좀 유지해 왔던 그런 품격 있는 예. 정치와 메시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희는 이제 기대를 놓지 않고 있고요. 또 이제 정당 투표가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예. 요즘에 제가 거의 뭐 목이 쉬도록 정당 투표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방송 끝나시면 선거 날까지 계속 크게 소리 지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원영수 담장님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어떠세요? 좀 파악하시기에 미디어 법률 단장도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로 들려오는 이야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단순히 이제 쉽지 않다라는 게 뭐 그냥 전망치도 전망치고 내부적으로 이제 보수 사이에 약간 좀 분열 양상까지 약간 비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가요? 그 부분이 뭐 총선이 끝나면 거기에 따른 후유증까지 저는 굉장히 걱정될 정도예요. 그런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수습을 해 나가느냐 그게 이제 남아 있는데 뭐 선거일까지 최선을 다하고 각 후보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책임 전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책임 전가의 시도가 보일수록 그건 사실은 그 총선 끝나고 나서의 어떤 혼돈의 예고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각 주체들이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네요. 사실 첫 번째 주제가 또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주제 들어가면 또 우리 단장님께 더욱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투표해 주시면 우리가 이기고 여러분이 포기하고 나가지 않으시면 범죄자들이 이깁니다. 아주 간명합니다. 투표장에 나가 주십시오. 예, 오늘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사전 투표를 굉장히 국민들이 독려를 했고 또 국민의힘 모든 후보자들이 또 사전 투표에 참여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맥락으로 파악하면 될까요? 단장님 말씀 주시죠. 예. 사전 투표를 그런데 독려하는 게 예.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어느 당이나 정석입니다. 정석. 예. 투표율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지지하는 투표자들은 일찍 투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당일에는 뭐 갑자기 뭐 변수가 있을 수 있고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런 변수를 제거하고 예. 일찍 투표하고 사전 투표 그리고 내가 사전 투표를 해서 국민의힘을 찍었을 때 그래야지 남들한테 국민의힘을 또 찍으라는 그런 선거운동원으로 변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찍었어. 나는 고민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그 권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석은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게 원래 FM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부정선거라든지 그런 프레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과거에는 사전 투표가 젊은 사람들이 투표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보수당을 안 찍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사전 투표에 대한 그런 독려를 잘 안 했어요. 근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찍게는 동료를 동료했어야 해야 된다.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거 운동원으로서의 재활용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 당연히. 사전 투표 동료가 정석입니다. 예, 자 박원석 위원장 어떻게 예. 판단하십니까? 국민의힘 이런 내부 분위기. 요즘에 보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말씀이랄까요? 이게 굉장히 강하고 거칠어졌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뭐 막말이 터져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예. 뭐 정치를 X같이 한다, 뭐 쓰레기, 뭐 변태 이런 얘기 그 범죄자들 좀 아까 예.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할 텐데 아. 확실히 여유가 없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지고요. 예. 한동훈 위원장 이미지하고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이미지는 좀 이렇게 세련되고 스마트하고. 스마트하고 처음에 이제 등장해서 뭐 동료 시민 이런 표현을 했듯이 예. 이게 상대를 어쨌든 존중하고 이견이 있더라도 그렇죠. 근데 이런 이미지였는데 그런 게 좀 싹 없어지고 그냥 뭐 정치권의 흔한 선거판의 흔한 그런 막말러 중에 한 명이 됐는데 예. 저게 오히려 국민의힘에 그 좋지 않은 결과를 작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스피커의 범위를 너무 좁혔어요. 아하.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 사람 빼고는 스피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 그 전 의원이 예. 요즘 뭐 비공식적인 어떤 개인 친분을 바탕으로. 개인 친분을 바탕으로 선거 메시지를 발산하면서 다니는데 예. 근데 그 메시지 전달이나 전파력은 한동훈 위원장에 비할 게 못 돼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공식적인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선거 때는 일부러라도 메신저를 늘립니다. 음. 그래야 이게 선거 상황이 감당이 예. 되기 때문에. 근데 너무 이게 원톱을 뾰족하게 만들어 놨어요. 아하.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 빼고는 메시지 전달되는 게 없어요. 아하. 근데 그렇게 유일한 메신저가 갑자기 저렇게 선거판에 흔한 막말러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의 이 선거 메시지의 설득력이랄까 이런 것들을 좁히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일주일 남았는데 저 제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의 새로운 스피커로 등장하신 우리 원영석 당장님,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간은 홀 외롭게 지금 홀로 싸우고 계신 건 맞습니까? 저도 뭐 그분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 예.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원탑 체제를 만드셨잖아요. 예. 근데 공동선대위원장이라고 하신 분들도 자기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바쁘세요. 나경원, 예. 원희룡, 그리고 뭐 저기 저기 안철수. 그리고 윤재욱 대표 같은 아. 경우에는 뭐 당연직으로 들어가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그 결국에는 어디 가가지고 후보를 소개하는 그런 선대위원장이 본인밖에 없는 거예요. 아. 원래 이게 정치라는 게 자기가 자기 머리 못 깎는 거라 가지고 예. 선거에 나가더라도 뭐 유세하도록 하더라도 누가 이렇게 소개하는 거거든요. 아하. 우리 후보 이렇게 잘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죠. 소개하는 그 역할을 사실 선대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그러네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밖에 지금 없는 상태고. 근데 아하.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충청권의 선대위원장 하실 분이 없어요. 아. 근데 그래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사당을 이제 국회를 완전히 세종으로 옮기겠다. 옮긴다. 이거는 충청권에는 참 좋은 메시지인데 예. 근데 서울 주민들한테 그게 좀 어떻게 플러스 요인이 플러스 된다기보다. 요인이 되는 건 좀 의심스러운데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충청권 선대위원장이 해줬으면 그러네요. 그거는 생각해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말 안 했고 그거는 그분이 하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살짝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충청권 선대위원장이 없다 보니까 예. 뭐 중요한 이슈라고 본인이 생각하시면서 국회 이전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서울 수도권과 관련해서 꼬이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아. 메시지가 바로 이렇게 탁 전달이 안 되고 그런 것도 선대위원장을 원톱으로 만든 거의 후유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막판까지 나타났던 그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국민의힘이 약간은 좀 주춤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 보수 지지층들이 아예 지금 어떤 그 상황을 보고 응답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여론조사에 약간의 그 과표집이 있다. 예. 야당 지지자들이 과표집되고 있다. 이런 뭐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는데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이게 어느 정도의 이제 경향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 특히 이제 이종섭 전 국방장관 사태,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의 그런 발언, 그걸 계기로 또 이제 이 야권에서 보면 이제 조국 혁신당의 등장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되면서 여론조사 분위기가 확 바뀌었잖아요. 예. 그 뒤로 이제 줄곧 같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뭐 과표집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의 경향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여당 지지자들은 사기를 잃었어요. 아하. 그리고 이 떳떳하게 내가 여당을 지지한다. 음. 이번에 여당이 다수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못 합니다. 음. 그런데다가 약간의 아까 이제 분열 양상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그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못마땅해서 여당의 합리적 지지층 같은 경우에 예. 또 중도에 가까운 여당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거나 내지는 이제 표심이 좀 돌아선 측면이 있고 또 아주 강경한 보수 지지층들 예.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못마땅한 거예요. 아하. 왜 누구 뭐 도태우 공천도 안 주고 5.18 발언했다고 공천을 또 취소하고 장해찬도 예. 공천 취소하고 예. 그것도 일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려면은 아하. 여당이 하나로 이렇게 좀 이 뭉치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여당 지지자들이 전부 사기를 잃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그 투표장에 많이 나와야 이길 수 있는 게임인데 그런 측면이 지금 여당한테 좀 총체적으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원영섭 단장님 아까 보수 내부의 분열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분열입니까? 친윤과 친한의 분열입니까? 아니면 지금 얼마 전에 비대위 이제, 구성? 예,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 자기가 97일밖에 없었고 자기 책임이 아니다라는 그 취지의 워딩. 발언을 했는데 예. 그 발언은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그러면 그 책임이 결국에는 뭐 제가 볼 땐 윤석열 대통령님이나 예. 아니면 기존의 그런 보수 지지층 이쪽에 있는 거냐? 그럼 누가 책임이 있냐? 그러면 뭐 김기현 대표한테 있냐 그 전에 예. 그런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보수 지지층이 지지율이 낮은 이유를 진단하는 것도 예. 이게 뭐 그런 진단조차도 내부에서 지도부에 가까운 사람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하. 누구 뭐 이종섭 때문에 아니면 황상무 때문에 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접근을 하는 건가요? 예. 근데 그런 말조차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지 않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뭐 뭐 홍준표 대표도 뭐 자꾸 책임 전가하지 말고 그렇죠. 네 할 일 열심히 하라고 왜 그러냐? 너 선거 이후에 보고 너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또 동조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저는 뭐 이게 무슨 대책임 전가의 시대인가 이래가지고는 절대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없이는 제대로 갈 수가 없는데 그거를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나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 제일 먼저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SNS를 통해서 또 이제 당에 관련 발언을 하시는데 셀카 하나 찍으면서 대권놀이나 하는 것이 어처구니 없어서 참다 못해 충고한다. 철없는 칼춤놀이. 또 이제 아마도 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빗대서 말씀한 것 같은데 근본 없이 떠돌다가 우리 당에 들어왔으면 자기 전공인 조국 저격에만 집중하라. 이런 말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박원석 위원장님 이 국민의힘상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판 맞죠? 홍준표 시장이 했던 말이? 그 홍준표 시장님이 그 대구 시정보다 예. 중앙 정치에 훈수 두는 거에 집중하는 경향이 사실상 많은데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 같은 근데 느낌. 정확해요. 정확합니까? 이게 상황을 보고 문제를 3인칭 관장자 지적하는 입장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지적의 포인트는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여당이 지금 선거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앞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너무 집중이 돼 있는데 이 비대위원장은 정치 경험이나 선거 경험이 없는 분이고 그리고 당황한 게 지금 명확히 보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말이 거칠어지고 이 상황을 타개할 전략은 없고 그런데 이제 뭐 이 여기 보수의 뿌리가 깊은 홍준표 비대위원장 같은 분이 보시기에는 예. 여기 뿌리도 없는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훈수를 두는데 그 훈수가 별로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은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불만의 표시인 동시에 예. 선거 끝나면 나 등판한다 이걸 예고하고 있는 거죠. 본인 등판을 예고한 것이다. 아이, 그럼요. 맞아 그 말 중에 또 선거 끝나면 또 당에 없을 사람도 꽤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했던 아니 것 같아요. 자칫하면 대선이 12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굉장히 염두에 무서운 두고 말씀. 이제 너무 또 빠져나가시네. 등판 준비하는 겁니다. 새로운 미래는 네거티브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용환. 그럴 수도 있다. 이거는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진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그 자 전- 우리 단장님. 예, 아니 그
그 12월에 대해서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 예. 전당대회가 있어요. 아, 당대표. 어차피 비대위원장의 그 임기가. 임기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아, 언제죠? 최대가 다음 전당대회. 6개월입니다. 아, 최대가 그렇구나. 6개월이고 보통 이제 선거 총선 끝나면 그해 여름에 전대를 합니다. 8, 9월에 그럼 하겠네요. 예, 7, 8월 7, 8월. 이 정도 단장님 한 하니까요. 7월에 했으면 하는 마음이신 것 같아요. 7, 8월이면. 아니, 어쨌든 7, 8월. 그래서 그 여름에. 전당대회를 하니까 예. 그때 이제 어떤 뭐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훌륭한 당대표가 당대표 되시는 걸 원하실 거예요. 홍준표 대표는. 홍준표 시장 현역 대구시장인데 당대표 하시죠? 아니야. 홍준표 시장이 직접 그분이 직접 직접 하진 않고 본인이 그분이- 미는 분이 있을 것이다. 그분이 어떤 뭐 세우는. 선호하시는 아. 그런 분이 있으시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말씀드린 등판은 예. 본격적인 이제 대권 가도의 등판을 얘기한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거 예고편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 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최근 그 발언이나 메시지에서 이전과 좀 달라진 것 하나는 예. 당에 남아서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비교적 또렷해진 것 같아요. 아하. 그 얘기는 차기 한동훈 대권을 비대위원장이. 향해서 내가 나가는데 아하. 총선 끝나고 정치적 공백기를 가지면 음. 그게 자칫 당내에서 기반도 가뜩이나 약한데 지금 어쨌든 선두 주자로서의 지위나 주도성이나 이런 걸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아하. 출마했을 때 잘 될 건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아하. 근데 또 총선을 너무 져버리면 아. 명분이 사라질 거예요. 본인의 그 당대표 예, 출마. 뭐 예를 들어서 100석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아. 출마 못하죠. 한 110석 되면 그럴 경우에 애매해요. 애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한 120석 됐다. 120도 되죠. 아, 나오면 되죠. 그러면 출마할 거예요. 출마하죠. 제가 보기에는 뭐 자기가 그랬잖아. 이게 다 내 책임은 아니지 않느냐. 아, 그런 그거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나온 말이겠죠. 그런 이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 그나마 내가 나서서 120석 정도로 막은 거다. 아. 이런 생각이 있으면 출마할 걸로 보이고 아,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예. 정치인으로서 어쨌든 본인이 음. 대권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면 그렇죠. 전당대회 출마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당 운영을 책임져 보고 책임 정치를 해봐야죠. 그래 봐야 이제 아하. 이 성적표를 가지고 아. 이 사람이 정말 대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인지 아닌지 음. 보수 유권자층도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총선이 끝나면 사실은 국민의힘 당내분이 굉장히 냉정해질 것 같습니다. 공천을 받을 눈치 볼 상황도 아니고 굉장히 냉정하게 당권주자들과 싸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잠재적 경쟁자는 누굴까요, 단장님? 저는 뭐 원희룡 전 장관 아, 원희룡. 강하게 어. 추천합니다. 아, 추천합니다. 아니 야. 추천을 한다는 게 예. 그 경쟁자로서 있을 것 아, 같습니다. 경쟁자로 예. 있을 여전히 강력한 예. 경쟁자는 아, 유승민 원희룡. 의원이라고 아. 유승민 의원이라고. 아, 근데- 유승민 전 아니, 제가 원희룡 의원. 장관을 이야기하는 거는 첫째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하고 싸웠다. 어쨌든 싸웠어요. 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싸우는데 계양을이라는 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인천에서 제일 어려운 지역이에요, 보수당이.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지는 거 알면서도 일단 갔고 갔다. 그게 이제 일종의 선당 우사가 작동이 되는 거죠. 명분을 음. 쌓았어요. 음흠.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거 보면 아. 제가 볼 때는 저 정도로 따라붙었으면 저는 이긴 거나 다름없다고 봐요. 최소한 실질적으로는. 젖잘싸는 된다. 젖잘싸는 되죠. 그리고 아하. 이재명 대표하고 토론회에서도 굉장히 선전을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각을 세워서 지금 캠페인을 하는 내용들이 나쁘지 않아요. 어허. 이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결국 이재명 대표는 계속 대표하고 있을 건데 우리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하고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돼야 되느냐 이런 게임에서는 이런 프레임으로 보자면 원희룡 장관이 좀 유력하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원희룡 후보의 또 선거 전략에 굉장히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이분이 선대위원장인데 공동 선대위원장인데 인터뷰를 잘 안 하세요. 언론 노출 안 하고 지역에만 온 힘을 다 쏟고 있고 저희도 엄청 인터뷰를 요청하는데 안 하시거든요. 타 방송도 안 해요. 요거는 위원장님 어떤 전략입니까? 일단 뭐 그 계양을이 네. 워낙 상징성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겠다. 이천수 이런 선수 목표를- 기사만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목표를 세운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예. 그러니까 안 나오잖아요. 예. 계양을 밖으로. 안 나와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부담이 커요.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약간 여론조사 흐름에 이상기류가 보여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외부에 선거운동 하다 말고 지역으로 들어간 적도 있었다. 아, 그래요. 뭐 이런 얘기가 들릴 만큼 예. 그 바닥을 계속 파고들겠다 거기서 그래서 의외의 결과를 만들겠다 이런 야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계양을이라는 지역이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여당의 선거 흐름이 좋으면 모르겠는데 선거 흐름까지도 별로 안 좋아서 예. 원희룡 후보 목표대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당의 대표와 맞대결을 해서 험지에서
지더라도 성과가 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선거를 좀 잘해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인상적인 선거는 아니에요. 너무 조용했다. 조용하기도 하고 뭘까요? 좀 수준이 좀 낮아요. 한마디로 선거운동에. 점수를 높게 안 그래서 주시네. 이분이 무슨 대권 주자고 차기 당 대표를 라면? 이 노리는 분이고 이러면 상대당의 장수와 맞붙어서 그에 맞는 어떤 품격을 보여주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토론에서 뭐랄까요? 이제 뭐 아파트 이름 뭐 논쟁이 그런 있었고. 것도 그렇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음.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원희룡 그 장관이 대권 주자로서의 그런 어떤 품격 매력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반론해 주세요, 단장님.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이런 표현 안 쓰고 싶은데 유튜브 방송이니까 쓰면 약간 쌈마이가 됐다. 약간은 좀 원희룡 장관의 품격이 좀 잃으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 제가 단장님. 문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본론. 왜 인터뷰를 안 하느냐? 원희룡 왜 장관이 지역에만 지역에만 있느냐? 들어가시냐? 지금 인터뷰를 하면 뭐 물어보겠어요 언론에서 뭐 의대 정원 어떻게 생각하냐?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관련 의대 정원 어떻게 대화 생각하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이런 사실은 이 내부 관련한 문제, 당 내부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아하. 아니면 그런 정책에 대해서 아하. 이런 거 물어볼 때 답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지혜롭게 피한 것이다. 그거를 이야기했다가 약간 이렇게 유탄에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안 하는 거예요. 몸조심 미디어 법률 단장이시니까 다 전략을 꿰뚫고 계시는구나. 아니 그렇죠. 예. 몸조심 전략. 아니 맞는지 오늘 나가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차기 당대표 주자로 이제 원희룡, 유승민 전 대표를 언급하셨는데 이분도 서운하실 것 같아요. 나경원, 안철수 두 분 얘기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나경원 후보는 유사명 후보와 서울 동작을 해서 또 접전을 벌이고 있고 안철수, 이광재 두 분도 이제 경기 분당갑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단장님부터 한번 그 예상을 좀 해주세요. 나경원 의원은 당선이 되실 것 같아요. 당선된다. 예, 지금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도 보면 그 나경원 의원이 뒤지는 여론조사는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게 1, 2%라도 예. 이기는 게 지속되는 게 추세. 추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오차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은 이길 것 같은데 당선. 안철수 대표는 약간 이게 좀 달라요. 왜냐하면 경합 정도 제가 보는 게 분당에 의사들이 많이 삽니다. 의사들이. 예, 분당에 의사들이 많이 살고 이 의대 정원 이슈를 직접적으로 얻어맞는 데가 분당 갑을하고 해운대 갑이에요. 분당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많이 계시나? 예, 그렇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도 일찌감치 그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의사 편으로 이렇게 도신 게 맞네요. 자기 지역구 사정하고도 그게 연동이 돼 있다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게 뭐 본인 또 의사시기도 하지만 근데 자꾸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나고 밀리고 있는데 전공이 오늘 만났는데 결론이 그렇게 썩 뭐 잘 해결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또 오리무중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뭐 반여당 성향의 그런 투표자들의 에코가 강해져요. 지금 안철수 대표는 그래서 점점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내가 잘못해서 어려우면 본인이 납득하겠지만 이런 외부 여건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하면 사실 이분 대권 주자잖아요. 맞아요. 총선 이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 위원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가 전부 오차 범위 안에 있어가지고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요.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원단장님 생각하고 비슷한데 승산이 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네 번째 도전이에요. 그 동작을 해서 두 번은 당선이 됐고 한 번은 떨어졌고 지난 4년 이번이 동안? 이제 네 번째인데 그게 갖는 어떤 축적의 그 힘이랄까요? 기반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다가 윤석열 정권의 어떻게 보면은 약간 피해자 비슷한 이미지가 있어요.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네,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동정론도 일정하게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유사명 후보는 너무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선거 흐름이 더 좋긴 한데 너무 늦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뿌리내릴 시간이 없고 지역 지리도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근데 그 차이가 그 말을 저기 나경원 후보가 저희 방송에 와서 했습니다. 아니 그 차이가 커요. 왜냐하면 네 번이나 거기서 출마한 사람하고 구석구석 알고 이제 막 온 분하고 그런데다가 뭐 나경원 후보에 대한 뭐 염증이나 피로도나 이런 게 강하면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막 두들겨 패가지고 그런 게 희석되고 피해자 약간 이런 이미지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런 서사가
저는 표를 받는 데는 더 좋다. 그럼 이게 또 원내라는 강점이 있잖아요. 원내라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차기 당대표 구도에서는 당선 가능성 현재는 나경원 의원이 제일 높기 때문에 예. 당선되면 한동훈의 경쟁자는 오히려 그럴 수도 있죠. 희생자였던 나경원이 더 유리할 상황 아닙니까? 아, 제가 볼 때는 물론 그것도 있는데 제가 그 이재명 대표가 이 지역을 계속 가잖아요. 4번 갔나 5번 갔나. 아, 동작에 맞으면 갔어요. 동작 그래. 예. 왜 지금 이거는 어떤 구도하고도 연결이 되냐면 2년 뒤에 서울시장 선거하고도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그 대선에 나갈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면 지방선거를 못 나가고 빠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후보가 누가 돼야 되는 거냐 보수당에서. 큰 그림. 그러면 야, 우리 단장이 큰 오해하지 그림 마 많이 사람은 그리시네. 예. 나경원 의원밖에 없는데 나경원 의원이 원내에 있는 거하고 원외에서 서울시장을 도전하는 거하고 국민들한테 보이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근데 그 나경원 의원을 낙마를 시켜야 차후에 서울시장에 민주당이 접근하기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너무 후보를 늦게 거기다가 유사명 투입을 후보. 했고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익숙한 기성 정치인들 중에서 이런 분을 공천을 한다든가 이랬으면 인지도가 이미 있는. 네, 있는. 근데 유사명 후보는 인지도가 일단 약하고 지역에 너무 늦게 갔고 그게 이제 선거 결과에 마지막 요만큼의 차이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분당 갑은 굉장히 의외의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안철수 후보. 거기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절대 강세였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 선거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역 중에 하나가 분당 갑. 김은혜 의원 지역구였고. 예, 갑을 둘 다 지금 별로 안 좋은데 특히 갑 같은 경우가 훨씬 더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지역이었고 그런데 안철수 후보라는 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이광재 후보도 상당히 중량감이 있는 후보입니다. 지금 여론조사 흐름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 거의 안 나와요.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이제 지금 의대 정원을 둘러싼 파업 문제 이게 이제 지역 민심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분당 간만이겠습니까? 저는 마지막 남은 국민의힘에 선거 변수가 있다면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의료 대란을 어떻게 진정시키고 어떻게 마무리를 짓느냐. 대통령이 담화한다 그래서 뭔가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더 사실은 이게 아마 오늘 박단 그 전공희 대표랑 대통령이 1대1을 만났던 것 같은데 아니 그것도 만나면 뭔가 실마리가 풀려야 되는데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가 없다고 그 한 줄로 딱 페이스북에 정경희 협의회장이 그분도 대단하신 분이네. 대통령과 또 이게 1대1을 말씀을 하는 다음에 부작용이 더 대한민국의 커졌어요. 미래는 없다 딱 한 줄 쓰니까 부작용이 더 커졌어요. 크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내용 자체 이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데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문제 지금 불통이에요, 불통. 그렇군요. 그냥 막 밀어붙이는구나. 이거는 사전 투표를 앞두고 또 분명 악재가 될 수 있는 상당한 악재. 악재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됐어요. 예. 그분 되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지난 월요일 담화가 있은 다음에 약간 명징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있어가지고 오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2,000명도 바꿀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추가 메시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오늘 밤이라도 추가 메시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단장님? 저는 추가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2,000명에 이게 그 매몰돼서는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보니까 저도 전문을 실제로도 보고 내용 그 문장으로도 다시 한번 봤는데 2035년에 10,000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2,000명 정원의 거의 숫자적으로는 그 코어예요. 근데 아니 10년 뒤에 10,000명이 부족할지 안 부족할지는 그걸 사실 누가 알아요. 과학적인 추계라고 저는 보지 않는 게 예상이지. 10년 뒤에 삼성전자 주식이 얼마인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북극곰이 10년 뒤에 멸종한다고 한 30년간 이야기하고 있고 석유는 30년이면 고갈된다고 100년 동안 이야기하고 있어요. 10년 뒤에 도대체 몇 명이 부족한지는 참고하는 거예요. 그런 과학적인 10년 뒤 예상치는 참고하는 거지.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핵심이지 이 이해관계들의. 그 미래 10년치의 추계를 가지고 2,000명이 검가옥조가 돼서는 안 되는데 지금 그게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대통령실이 대통령께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전공희 박단 대표 만난 것도 저는 전공희 박단 대표 만나는 게 한미 정상회담보다 더 준비해야 했다고 봐요. 더 준비했어야 됐다. 예. 야, 명언이네요. 왜냐하면 내용 다 세팅해 놓고 만나기만 하면 발표를 뭘 할지도 다 정해져 놨었어요. 수면 아래 다 정리했었어요. 그게 국정이다. 예, 그게 국정이죠. 근데 만났는데 결란이 안 나와. 그러면 젊은 애 앉혀놓고 달래려고
아니 난너 네 이야기 들어줬잖아 하면서 달래는 수준이면 문제를 더 키운다고 이게. 아하. 그래서 제가 이게 답답하고 음. 이런 그 만남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 내리고 준비하지 못했다고 본다는 거죠. 그렇군요. 위원장님 저는 듣고 마무리할게요.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음. 왜 이렇게까지 강경하실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굳이 2천 명? 그러니까 뭐 2,000명이라는 숫자의 그 근거도 좀 불분명하다고 음. 보고 그리고 어쨌든 당사자들을 설득을 해야 내지는 설득을 하려는 시도와 그걸 통한 명분을 갖춰야 예. 국민적으로도 수용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음. 근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아하. 전공이든 의협이든 처음부터 만나서 예. 거기서 뭔가 이 문제를 가지고서 설득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통령 담화에서 구체적으로 몇 번을 만났고 뭐 어떤 토론을 했고 이런 얘기를 뒤늦게 하셨는데 처음부터 하지 그랬어요. 그 얘기를. 아하.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게 풀리지 않아서 음. 정부로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설득의 문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밀어붙이기만 하는 걸로 보이고 아. 지금도 이게 여당의 선거에 큰 악재가 되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문제를 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오늘만 해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실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사전에 전공의 협의회장을 만나면 어디까지 합의를 만들어야겠다는 걸 사전 조율해서 100% 완전한 합의를 아니더라도 정상회담이 만난 건 이미 사전 조율이 끝난 상황인 거죠. 그렇죠. 중간 합의를 외교를 만들어서 보면. 예. 그 중간 합의를 딛고서 또 우리 만나가지고 또 합의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의료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한 줄 쓰는 순간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러지 아쉽네요,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쉬운 그런 결과네요. 아, 요 얘기도 한 시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실은 민주당의 악재로 다소 또 상수 국면에 있었던 국민의힘 또 오늘 박단 전공희 대표의 만남 이것이 좀 명확한 메시지가 안 되면서 약간 또 위기 상황이 반복될 수 있을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사전 투표를 앞두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한 특급 처방전 먼저 원영석 단장님부터. 저는 일단은 김경률 비대위원을 사퇴시키고요. 아 김경일 비대위원. 예, 그리고 그 김혜지 의원을 비례 명단에서 사퇴시켜야 된다고 봐요. 예. 굉장히 센데요. 예, 왜 그러냐면 단장님 굉장히 예. 목소리 온유하신데 처방전은 엄청 강하시네. 예, 아니, 말씀해. 지금은 이제는 뭐 그 이런저런 이야기하지만 결국 100석을 넘느냐 못 넘느냐로 계속 여론이 수렴되고 있잖아요. 예, 총선에. 예, 그럼 그만큼 이제 정황이 불리하다고 보는 건데 음. 전황이 불리할 때는 보수층의 지지를 그 기존 지지층의 지지를 응집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중도층을 지금 노리고 갈 틈이 없다고요. 음. 그런 여유가 있으면 저도 이런 처방전 안 내는데.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보수층의 지지를 약간 그 결집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가 됐던 김경률 비대위원은 사퇴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뭐 임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게다가 김혜지 상징적으로. 의원 같은 경우 예. 이제 비례정당에 대한 득표를 올려야 되는데 비례정당이 지금 조국 혁신당이 올라가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몰렸어요. 예, 근데 예. 여기서도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응집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제일 이제 그 문제되는 게 김혜지 의원이 2번 받는 거예요. 비례를 2번 연속하게 되는 거죠. 예. 역대 그런 전례가 없고 뭐 나라를 구하거나 당을 뭐 한 5번 구하면 비례 2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비례를 사퇴한다 하더라도 다음 순번이 올라오기 때문에 의석을 잃지는 않는다고요. 비례니까. 예.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 2명만이라도 후퇴를 시키면 예.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 보수 지지층에 대한 응집은 더 이끌어낼 수 있다. 근데 그렇다면. 김경일 비대위원은 사실은 합리성 그리고 중도층 확장을 위한 전략으로 영입된 분이고 김혜지 의원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떤 약자와 동행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략적인 선택으로 상징적으로 한 것인데 그런 부분도 포기해야 된다. 그런 거는 우리가 지지층은 이미 결집시켜 놓고 중도층과 싸운다. 우리가 과반을 하느냐 못 하느냐의 싸움에서는 그분을 오히려 그 유지하고 중도 지지층에 좀 불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중도 지지층에 필요한 사람들을 잘라도 돼요. 그때는. 오히려 근데 이거는 결집해야 된다. 네, 이거는 이제 결집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중도 지지층을 치고 나갈 여유가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 어제 김성태 서울권역 그 공동선대위원장도 비슷한 말씀으로 지금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도 보수층의 결집이 좀 약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주신 처방이나 듣겠습니다. 자 우리 박 위원장님.
저하고는 처방이 좀 다른데요. 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심판 얘기 그만하고 여당답게 대안을 얘기해라. 이런 처방을 내리고 싶습니다. 야당 심판하자 이런 말씀하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거는요. 야당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권력을 갖고 있는 여당이 누구를 심판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면 다른 비전으로 그걸 넘어서느냐. 그 여당은 늘 이 기로에 서 있는 건데 예. 오히려 지금 여당이 무슨 2조 심판 이런 어색한 조어를 만들어가지고 이재명 조국 심판. 예, 야당을 심판하자고 맞불 비슷하게 놓고 있는데요. 저게 설득력이 없어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가 좋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여당답게 국민들의 지금 뭐 물가라든지 어려운 민생이나 경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겠다. 대통령이 잘 못하면 여당이라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설득을 하겠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심판하자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거는 야당 프레임으로 들어간 거죠. 여당이. 그러니까 선거의 문법에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다 심판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심판이 정말 화두가 된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